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네요. 네, 최근 급격한 전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죠. 10일이 넘은 현재까지,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게 8월 17일이거든요. 10일이 넘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으며 80여 개가 넘는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파죽지세로 진군 속도를 내는 거죠.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기습당한 본토를 지키느라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었던 병력 일부를 빼내기 시작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40km 전선을 따라 12km까지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는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AFP 통신은 전날 미국 전쟁연구소 ISW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측이 주장하는 넓이의 중간 정도인 800km를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습의 목적을 국경지대 방어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모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기습이 먹혔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전황은 어떻게 됐나요? 우크라이나군이 2만이 넘는 병력으로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어 크루스크 방면으로 진격을 했는데요. 러시아 국경 수비대를 간단하게 격파하고 서울보다 훨씬 큰 면적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진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추가로 타격하려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크루스크 국경마을 수드자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우렌고이 포마리 우즈고로드 가스관의 마지막 수송 측정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도 크루스크시 근교에는요, 소련 시절 건설한 크루스크 원자력 발전소도 자리하고 있죠. 미 CNN 방송은 수드자의 천연가스의 유럽 납품 계약이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에 남은 몇 안 되는 자금줄을 우크라이나가 틀어막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당황한 러시아는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등 남부에 준하고 있던 병력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고요. 크루스크주와 인접한 벨고로드주가 주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눈과 귀로 불리며 개인 경호를 맡았던 알렉세이 듀민 국무원 서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크루스크 진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듀민 서기는 푸틴 최측근의 인사로 푸틴 대통령의 2기 당시 연방경호국 FSO에서 근무한 뒤 올해 5월 푸틴 3기 출범 이후 방위산업보좌관에 이어 국정을 지원하는 국무원 서기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수개월간 공세를 펴왔던 가장 중요한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선에서 더 공세를 취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있는 병력이 빠져서 뭐 크루스크 쪽으로 이동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최전선 뒤로 급히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요, 러시아군이 크루스크주 전선 훨씬 뒤쪽에 참호를 구축하기 시작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과감한 기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작년 여름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대반격 작전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후 줄곧 러시아군의 공세에 힘겹게 버텨왔죠.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보급도 장비도 갈수록 부족해져서 전쟁을 오래 끌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10월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 땅이 뻘밭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에 가을쯤부터는 전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한 방을 날려야 했죠. 그리고 이를 실천한 것은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르스키였습니다. 그는 병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기습 공격을 위해 무려 2만의 예비대를 편성했죠. 여기에 미국에서 받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리고 영국에서 받은 챌린저 2 전차, 그리고
T-64, BV 등의 전차들을 그야말로 있는 대로 긁어 모아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하이마스도 상당수 대동했죠. 시르스키는 신중하게 러시아 국경의 러시아군 수비대의 현황을 수개월간 거쳐 정찰 드론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지역인 쿠르스크를 기습 지역으로 선택했죠. 쿠르스크는 소수 징집병 부대만 흩어져 지키고 있어서 러시아의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쿠르스크 지역으로 병력을 축차 투입하지 않고 한 번에 밀어넣습니다. 그야말로 이 한 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시도한 거죠. 러시아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중요 전선인 도네츠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가용 가능한 병력을 끌어 모아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이 지난 8월 12일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16일의 사진입니다. 미세하나마 우크라이나군의 활동 범위가 다소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란셋 자폭 드론과 공격 헬기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하이마스가 러시아군 자폭 드론에 파괴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의외의 허를 찌른 러시아는 빠른 시간 내 우크라이나군을 다시 국경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 뻔하죠. 특히 푸틴의 입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 BBC 방송의 스티브 로젠버거 러시아 에디터는요, 이번 우크라이나의 기습이 미스터 안보, 미스터 시큐리티로서의 푸틴의 강력한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길어질수록 잠재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권위를 해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안 요소는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가 비록 이번 기습작전 서전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보급의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듯이 그 군대가 1류인지 3류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요, 보급을 받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이것에 실패해서 고전을 거듭했죠. 그런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먼저 도네츠크 방면에서 지속적인 소모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세는 진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탈탈 털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과 공격 헬기가 호시탐탐 러시아 영내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보급 부대를 노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 우크라이나는요, 폴란드에서부터 육로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러시아군은 순항미사일과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도로망, 철도, 교량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멀쩡한 교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현재 임시 부교를 설치해 물자를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선을 끊고 러시아 영내로 오목하게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의 후방에 참호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진을 막는 것은 물론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을 끌어들여 고착시킨 후 포위 섬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차후 전략의 문제입니다. 일단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서 점령지를 맞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더욱 점령지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버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쿠르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규모가 2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더욱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를 확대하게 되면 증원 부대가 없는 한 부대를 나눠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각계격파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얼마 안 되는 예비대를 과연 어디에 투입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 공세를 시작한 쿠르스크에 집어넣을지 아니면 위기 일발에 도네츠크로 보내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은 43세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공세를 그저 히트앤드런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차후 협상을 위한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 역시 불안 요소가 있을 텐데요. 러시아도 당연히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먼저 러시아 역시 병력 충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러시아는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에선 징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푸틴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현재 러시아군은 꾸준히 죄수들을 사면의 조건으로 입대시키고 있고, 일반 징집도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 이른바 사회의 차하위 계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병의 경우 충분한 훈련이나 장비의 지급 없이 전선에 마구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러시아군의 질적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체첸 용병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작년 여름 우크라이나 반격 저지에 성공한 이후 러시아군은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으로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죠. 초반에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추태를 연발했는데요. 과연 러시아군이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러시아군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침공을 두고 완벽한 기습이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분명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은 아니랬던 러시아군에게 굉장히 뼈아픈 일격을 날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푸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본토가 침공받지 않는 한 우리는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를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종기 같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종기 같은 어느 한 부분, 쿠르스크 부분을 꽉 붙들어 쥐고 있으면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한테 핵으로 위협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핵으로 위협했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러시아 본토 영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작년에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과 이번 기습 작전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작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요, 이미 4, 5개월 전부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반격 작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유지에 우크라이나는 완벽히 실패했고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에게 매우 파멸적인 결과가 초래됐죠. 하지만 이번 기습은요, 같은 우크라이나군 장성들조차 몰랐을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장에서 증명되었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도 전쟁의 승리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최악의 보안 유출 사고를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